1945년 4월, 지금의 독일 동부 지역에는 봄이 찾아왔지만 이와 함께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나치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은 분명해 보였고 독일군은 서쪽으로 도망치며 적이 뒤따라올 수 없도록 다리를 모두 폭파시켰습니다. 페네강 위의 다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소련군이 잠시 진군을 멈춘 상태였지만 전차의 굉음이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올수록 사람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다리가 끊긴 탓에 도시는 사실상 고립되었고 피난을 가고 싶어하는 이들도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의 절망적인 분위기는 이 시기를 다루며 한 역사학자가 출판한 책 제목이 얘야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약속해다오 인 것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민이라는 한 지역에서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마치 일종의 전염병처럼 집단 자살이 벌어졌고 15,000명이 살던 작은 도시에서 최소 700, 최대 2,000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점령군에 대한 독일인의 이와 같은 공포는 물론 대민에서 극단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대민 말고도 특히 전쟁 후 소련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이 두려움이 일상 전반에 걸쳐 퍼졌습니다. 게다가 전쟁 후 모든 물자가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거지, 식량, 의복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투쟁해야 했습니다. 또한 곧 새로운 점령군으로부터 별다른 자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훗날 소련이 점령한 독일 지역, 즉 소련 군정청의 수장이 될 게오르기 주고프는 이미 1945년 1월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살인자의 나라에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잔혹하게 복수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소련 병사들은 독일 지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치의 약탈 정책으로 이득을 본 많은 독일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도 여전히 자신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소련 병사들 사이에서 극도의 분노를 낳았고 최소한의 자제력조차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약탈은 물건에 국한되지 않았고 사람을 대상으로도 벌어졌습니다. 1945년 봄 베를린에 살던 약 140만 명의 여성 중 10만 명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붉은 군대라 불린 소련군이 가게의 물건을 모조리 털어가자 일종의 무법지대가 탄생했고 동네 주민들 역시 허겁지겁 약탈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전쟁은 소련이 점령한 독일 지역에 수만 명의 고아와 과부를 낳았고 생필품은 극도로 모자랐습니다. 게다가 강제 노동으로 끌려왔던 이들이나 옛 독일의 동부 지역에서 쫓겨온 난민들이 나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집단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전염병도 쉽게 퍼졌습니다. 예컨대 라이프치히의 보건당국은 1945년에 일주일당 평균 63건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상한 말고기를 먹고 사망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1945년 9월 소련 군정청이 시행한 토지 개혁은 초기까지만 해도 보수적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위원회가 땅을 구획별로 나눴는데 우리는 5헥타르의 땅과 소 2마리, 암송아지 1마리, 돼지 2마리, 그리고 말 1마리를 얻었다라는 당시 사람의 증언을 보면 이 토지 개혁이 어째서 환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개혁의 경제적 결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참혹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분배된 토지의 양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농기계도 부족했으며 많은 농민들이 할당된 생산량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소련 군정청은 전쟁 전의 수확량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농촌에서 토지 개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도시인 베를린에서는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직업혁명가들이 독일인들을 공산주의로 이끌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룹을 이끈 인물은 라이프치히 출신의 목수였던 발터 울브리히트였습니다. 당시 51세였던 그는 나치 집권 후 12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련에서 망명 생활을 보내면서 독일 공산주의 세력 내부의 자기정화위원회의 일원이었는데 이 조직은 의심스러운 동지들을 가차없이 스탈린에게 밀고하고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이력을 가진 울브리히트가 동독이 될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이전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던 다른 확고한 공산주의자들도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점령 직후를 그 어느 때보다 기뻤던 나날이라고 표현한 볼프강 레온하르트라는 인물은 곧 울브리히트에게 실망하여 서방으로 망명했고 혁명은 자기 자식들을 내쫓는다 라는 책을 집필하여 이 시기를 회고했습니다. 반면 울브리히트에게는 스탈린 체제의 공포 정치에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곧 권력으로 가는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스탈린은 독일 전체가 우리, 즉 소비에트와 공산주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비밀리에 말했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위해 울브리히트에게 위장하고 목표를 숨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울브리히트는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적으로 보여야 하지만 모든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그의 말이 모든 상황을 보여줍니다. 스탈린의 주문에 맞게 울브리히트가 이끄는 공산당은 처음에는 모든 국민에게 민주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의회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소련식 체제를 독일에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사회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에게도 손을 내밀며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요 산업시설은 국유화되었고 대지주들은 토지를 몰수당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독일 서쪽의 영국, 미국,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3인당과 공산당이 통합된 결과 탄생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은 이러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편 소련은 나치와의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자신들이 점령한 독일 지역에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독 지역 산업 자산의 약 3분의 1이 소련으로 반출되었습니다. 튜링겐의 BMW 공장 시설 역시 독일인들의 눈앞에서 철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련 점령 지역의 경제는 껍데기만 남은 꼴이 되었습니다. 총 12,000km에 달하는 철도 선로와 수많은 기관차가 소련으로 옮겨졌고 1950년대 초까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체 자산의 약 4분의 1이 배상금으로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1945년부터 48년까지 약 5,000명에 달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강제로 소련에 동원되어 소련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동독 주민들은 더 이상 독일 사통당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통당은 점점 러시아 정당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당 지도자들은 모든 독일인을 한자리에 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독 지역까지 돌아다니며 선전 활동을 펼쳤지만 이는 실제로는 분리된 동독 국가의 설립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결국 1949년 5월 23일 서독의 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지 약 5달 후인 10월 7일에 독일 민주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점차 사통당은 스탈린주의적 간부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했고 중앙위원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에 걸맞게 국가와 정당, 노동조합이 하나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동독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과 희망, 불안과 변화가 뒤섞인 잿더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독의 체제는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로 고착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동독은 한편으로는 독일 분단의 상징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베를린 장벽으로 상징되는 냉전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동독의 시작은 단지 한 체제의 출발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전환점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공산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공산권이 경제적인 문제, 특히 계획경제의 치명적 문제로 인해 무너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경제 주체들의 자유롭고 자기의 이익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계획대로 경제가 운영되다 보니 곳곳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에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은 동독의 사례를 통해서 구공산권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971년 동독에서는 에리히 호네커가 서기장으로서 새로운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권력투쟁 과정을 거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그가 가장 먼저 인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경제적 풍요였습니다. 그는 인민들이 더 이상 물자가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인민들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역시 저렴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네커는 취임 후 처음 몇 년 동안 기본적인 임금과 연금을 인상했고 노동시간은 줄였으며 휴가기간 또한 늘렸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빌려줬고 아이를 낳을 경우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1년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주어졌으며 어린이집도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의료시설 또한 곳곳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호네커는 취임 후 초기까지만 해도 동독에서 전폭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중에서 호네커가 특히 관심을 쏟은 것은 주거정책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주택이 파괴된 이후 동독 지역은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호네커가 취임한 시점에는 약 160만 채의 주택이 계획한 것보다 늦게 지어지거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 중 39% 정도만이 욕실을 가지고 있었고 36%만이 실내 화장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공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겨울을 버티기 위한 난방시설의 경우에도 많은 가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6%의 가구만이 온수를 사용할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네커는 1990년까지 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300만 가구에게 새로운 주택을 보급하거나 기존 주택을 현대화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공장에서 물건을 조립하듯이 일관된 형태의 주택을 조립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 등장하는 주택이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호네커는 이를 동독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이를 처음 접한 동독 시민들은 이 건물이 마치 노동자 수납장과 같이 생겼다고 자조적으로 말했지만, 막상 그 안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기존 주거지보다 나은 조건에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주도로 전국에 이런 건물을 보급하면서 건축을 위한 물자가 급격하게 부족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시내에 위치해 있던 건물들은 고장이 나거나 수리할 곳이 생기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없었고, 정부 주도로 새로 짓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저렴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방치되었습니다. 개인이 건물을 짓는 것도 더 이상은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은 주택의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게 유지되었는데, 현재 물가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대략 20센트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이보다 당연히 훨씬 높았기 때문에 정부는 막대한 적자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적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워낙에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게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간 집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부부를 위해 제공된 비교적 넓은 크기의 집에 살게 된 이들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아이가 독립해 나가더라도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공간이 남더라도 같은 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이혼한 후 새로운 짝을 만나게 된 이들의 경우에도 다시 헤어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 집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생활 물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똑같은 양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빵과 같은 식료품에 있어서도 고정된 가격이 적용되었는데, 많은 경우 제빵사가 빵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가축에게 사료 대신 빵을 먹이기까지 했는데, 빵 가격이 동물의 사료 가격보다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네커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이런 정책들은 역설적이게도 정확히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주택과 생활 물품에 있어서의 부족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것들을 강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너도 나도 이것을 원하게 되었고, 곧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물건이 부족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시민들은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게에 남아있는 물건을 일단 쟁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 물건이 부족해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게에는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개인 창고와 냉장고에는 물건이 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빵가게가 아침 7시에 문을 열면 새벽 4시 반부터 가게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도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일단 줄을 선 뒤에 다른 이들에게 가게 안에 무엇이 남아있냐고 물어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호네커는 이미 취임 후 몇 년 만인 1975년 무엇인가 자신이 애초에 생각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그는 비밀리에 연구자들에게 지금의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자문을 맡겼고, 연구 결과 만장일치로 부정적인 답변이 채택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정책이 유지될 수 없을 뿐더러 계속될 경우 정부 자금이 모두 주택 및 생활용품 보조금으로 빠져나가 각종 연구를 비롯한 국가의 장기적인 투자 정책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네커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네커는 취임하면서 만성적인 주택과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5% 정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단순히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서 물건 가격을 싸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연구자들이 지적한 내용, 즉 국가의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관료들은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서류들을 조작하거나 조작하지는 않더라도 기준이나 숫자들을 조정하면서 인위적으로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애초에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급 부처에 지시를 내릴 때는 목표를 더욱 올려놨습니다. 어떻게든 남아있는 생산 여력을 쥐어짜야 애초의 목표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부에서 어떤 해 공급량 5% 증가를 달성해야 하면 하급 부처에 7%를 지시했고, 다시 그 하급 부처는 더 하급 부처에 9%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심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경제는 필수품 분야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휴가지도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게 정해졌는데 이 지점에서는 각종 비리가 횡행했습니다. 동독 내의 해변을 비롯한 휴가지는 그나마 일반인들에게 자리가 남았지만 다른 공산권 외국, 특히 흑해나 쿠바를 비롯한 휴양지는 당 간부들이 독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전체의 절반 정도가 휴가라고 하기 어려운 온수가 나오지 않는 일종의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조차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았는데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전해 12월 2일까지 정부에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기호품에 가까운 커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1975년 브라질에서 기후 악화로 커피 생산량이 떨어지자 세계적으로 커피 가격이 최고 5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동독에서는 이렇게 높은 가격의 커피를 파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치커리, 겉겨, 호밀 등의 다른 여러 재료들을 넣어서 커피 농도를 낮춰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듣도 보도 못한 커피에 분노했고 동독 정부는 민심을 달래고자 앙골라에서 비밀리에 커피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앙골라에서 그 대가로 군수품을 요구했다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커피와 무기를 교환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동독의 경제는 호네커의 취임 이후 심각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1988년 호네커는 주택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계획, 즉 30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달성되었음을 자랑했지만 앞서 언급된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는 빈집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대기 리스트는 꽉 차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당연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분노를 낳았습니다. 동독을 경험한 사람들은 후에 부족한 바나나나 여행 기회 때문에 동독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주택 부족으로 인해 동독이 무너졌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호네커는 자신의 공언과는 달리 자신의 1차적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셈입니다. 독일 통일. 여러분은 독일 통일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 장면과 함께 자주 회자되는 것 중 하나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사실 우연 혹은 말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베를린 장벽이 즉시 개방될 예정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동독의 정치국 대변인이 된 귄터 샤보브스키가 말실수를 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인데 이 장면은 우리가 뉴스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을 생각한다면 마치 독일의 통일이 어떤 맥락이나 배경 없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989년의 동독에서는 샤보브스키의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이미 통일과 새로운 정치체제를 원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촛불 집회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0년대 말 동독의 사회가 어떠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1980년대 후반 동독과 동유럽 공산권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은 소련의 고르바초프였습니다. 1985년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으로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글라스트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창하며 국내적으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르바초프는 전임자들과는 달리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국의 정치 상황은 스스로 책임지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1987년에 고르바초프는 50만에 해당하는 소련군을 동유럽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동독은 이미 197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서독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르러도 이런 경제 상황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최악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통치에 있어서 소련의 권위에 기대는 동독 정부, 더 정확하게는 독일 통합사회주의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독일 통합사회주의당에게 1989년 5월 7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집권 세력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자신들이 여전히 동독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음을 선거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에 대한 동독 시민들의 지지는 이미 심각하게 이탈한 상황이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독일 통합사회주의당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부정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시 동독에서 국외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 여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주로 서독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동독 정부에 있어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에 동독 정부는 이전에 외국 여행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공개적으로 당에 반발한 약 8만 명의 사람들을 선거 명단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뒤에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지만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후보들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추천된 후보들을 모두 선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독일 통합사회주의당의 행태는 당연하게도 동독 시민들의 심각한 반발을 야기했습니다.
선거 당일 많은 사람들이 항의의 뜻으로 기권표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선거 감시인단은 투표 과정과 개표 과정을 지켜보며 전체 투표율을 60에서 80% 사이, 그리고 당에 대한 반대표를 30%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관위의 대표였던 에곤 크렌치가 전체 투표율을 99%, 그리고 반대표를 1%로 발표하자 정부에 비판적이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딱히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나머지 시민들도 투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부정선거에 직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동독 정부는 단순히 이들을 체포함으로써 비판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식의 철권 통치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참을성도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동독 시민들은 체포에도 굴복하지 않고 매월 7일 지금도 여행객들이 베를린에 들르면 방문하게 되는 장소 중 하나인 알렉산더 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가 수도인 베를린에서만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서도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동독에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라이프치히였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마다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시민들은 평화 예배를 곧 정부와 당에 저항하는 집회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짜 중 하필 이 평화 예배가 열리는 날을 집회 날짜로 고른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 시내 한복판이라는 위치, 그리고 오후 5시라는 애매한 시간이 초반에 당국의 의심을 피하게 해준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시민들은 집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이다, 폭력을 지향하자와 같은 구호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과 집회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은 외국, 특히 서독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체포하는 등 무력을 동원해 이들을 억압하고자 했지만 시민들은 폭력에 대항하여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촛불을 들어 스스로의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때의 집회는 지금까지도 평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열린 집회는 처음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매주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1000명 내외의 소규모 집회였지만 곧 50만 명 가까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재도 라이프치히의 인구가 60만 명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정말로 대규모의 집회였던 셈입니다. 한편 매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던 집회는 점차 드레스덴과 플라우엔과 같은 동독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동독의 소도시인 플라우엔에서 열린 시위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구 6만 명 남짓의 작은 도시에서 10월 7일에 열린 시위에 2만 명가량이 참가했는데 당국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소방차에 물대포까지 사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날의 시위는 동독에서 열린 시위 중 최초로 당국이 무력으로 해산시키지 못한 시위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날의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패입니다. 1989년 10월 7일에 이곳에서 동독 영토 최초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시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의 시작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후로 동독의 당국은 더 이상 강압적으로 시민들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시민들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는 11월 1일 시민들이 무비자로 체코슬로바키아에 여행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서독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장면, 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이보다 일주일 후인 11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상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지만 동독 정부 자체는 이미 이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베를린 장벽이 단순히 우연한 말실수로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서 우연이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 우연이 작동할 수 있는 맥락 자체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는 현상 속에 숨어있는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배경을 꼼꼼히 가려보는 것도 역사를 살펴볼 때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넘을 수 있게 되었고 베를린 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축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동베를린의 한 건물 안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명 슈타지라고 불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보안부에 해당하는 이 건물 안에서는 수많은 직원들이 서둘러 문서를 파쇄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정보원을 토대로 동독 시민들의 삶을 감시하던 슈타지는 독일인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슈타지의 수장이었던 에리시 밀케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동독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밀케만큼 동독의 억압적 정치체제를 잘 체현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는 소련 볼셰비키의 원조 비밀경찰인 체카를 슈타지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동독 최초의 체키스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밀케는 소련에서 처음 퍼진 신뢰는 좋고 통제는 더 좋다라는 격언을 신봉한 인물이었습니다. 1907년 베를린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밀케는 어린 시절 열차 운행 관리원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1925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공산당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의 상근 간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맡았던 여러 임무 가운데는 공산당 신문인 로테파네, 우리말로 치면 붉은 깃발의 기자로서 일하는 것도 포함되었을 정도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밀케는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폭발했던 정치적 폭력에 활발히 참여했고 1931년에는 2명의 베를린 경찰을 죽이는 것에도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 후 그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1933년 나치가 집권하자 그의 운명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나치는 공산당을 탄압했고 아무 죄가 없는 공산당원들에까지 린치를 가했습니다. 따라서 밀케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곧바로 모스크바로 망명했습니다. 망명 후 그는 1934년부터 약 2년간 코민테른의 체제 전복 학교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이후 코민테른은 그를 다양한 비밀 경찰 활동 임무에 배치했습니다.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독일 공산주의자들 다수가 공화파 측으로 참전했는데 밀케 역시 공화파 측에서 활동했습니다. 소련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완벽한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 밀케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소비에트 비밀경찰의 전문 요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전쟁이 끝나자 그는 함께 망명 상태로 활동하던 독일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독일로 돌아왔고 곧 소비에트 군정청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케는 1946년에는 소비에트 점령 지역의 내무부 부국장이 되어 소비에트 점령 지역의 경찰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1949년 10월 동독이 공식적으로 건국되자 동독 정권은 국가보안부를 창설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슈타지라는 줄임말로 더 잘 알려지게 된 국가보안부에서 밀케는 초기까지만 해도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수장이었던 빌렐름 차이서라는 인물이 1953년 동독 지역에서 노동자 봉기가 일어났을 때 처신을 잘못해서 숙청되었고 밀케는 1957년에 공식적으로 차이서를 승계하면서 국가보안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밀케는 1989년 동독이 붕괴할 때까지 슈타지의 수장으로 재임하면서 그야말로 동독 지배체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슈타지의 수장이 된 밀케는 동독 시민들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슈타지에서는 또한 해외 동향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를 담당한 해외 첩보 부서에서는 서독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다수의 스파이를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 밀케는 동독이 붕괴하면서 슈타지가 해산되기 전까지 8만 5천 명의 전임 직원 그리고 11만 명의 비공식적 협력자를 관리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 정보원들은 그야말로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이의 서류를 끊임없이 생산했는데 주로 동독의 지배 정당이었던 사통당에 대해 반기를 가지고 있던 이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슈타지 그리고 동독이 결국 붕괴한 것은 이들이 모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 역시 이들이 모은 정보 자체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슈타지는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조사할 때 여러가지 잔혹한 고문을 이용했을 정도로 악명 높은 기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악명이 높았기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얼마 후인 1990년 1월 15일 성난 동독의 시민들이 증오의 대상이었던 슈타지의 본부를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를린 붕괴와 함께 독일이 즉시 통일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는 베를린 장벽 붕괴가 1989년 11월에 일어난 반면 공식적인 통일은 다음해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1년이라는 시간 중간에는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슈타지 건물 습격 사건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에도 슈타지 자체는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었던 동독 정부가 결국 이 사건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슈타지 해체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밀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베를린의 축구팀 디나모 베를린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이 축구팀이 당시 가장 좋은 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력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덕분에 디나모 베를린은 동독의 축구리그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디나모 베를린은 물론이고 다른 동독의 축구팀도
국제 경기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공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념적 그리고 사적 욕망을 채웠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밀케도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벽이 무너진 직후 장관직을 사임했고 한 달 후에는 사통당으로부터 탈당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통한 반역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죄목으로 수차례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되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실형을 받은 것은 슈타지 수장으로서 벌인 여러 가지 일 때문이 아니라 앞서 언급되었던 1931년 당시의 경찰 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나치는 1934년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밀케를 처벌하려고 했었지만 그가 망명중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경찰을 살해한 것이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점령국들도 밀케에 대한 조사를 다시 벌이려고 했었지만 이 과정 역시 소련이 일방적으로 관련 서류를 압수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동독이 무너지자 1991년 11월 베를린 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담당했고 그 결과 밀케는 고령의 나이와 악화된 건강 상태를 정상 참작받아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무려 60년이 넘게 지나서도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살인사건에는 공소시효가 따로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밀케는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한 행동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한 채 2000년 5월 사망했습니다. 밀케는 법정에서 자신이 동독을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남긴 유산은 감시와 억압을 통한 공포정치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동독 시민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불안에 떨었으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동독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슈타지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동독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국민을 통제한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한편 슈타지의 감시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자료 덕분에 당시 동독의 실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역사학의 또 다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